죄송합니다. 제 건 줄 알고 가져갔어요. 채하나가 외투를 내밀자 도지혁이 잠시 멈췄다. 그런데 그 짧은 장면이 로비 CCTV에 그대로 찍혔고 다음날 회사는 채하나 꽃뱀 사건으로 난리가 난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6시 채하나는 지하철 3호선 종점역에서 내렸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반 일찍 나오는 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이 지났지만 하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죠. 파견 시절엔 계약서, 갱신 날짜를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두고 밤마다 세어보곤 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나서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가에 기록되고 기록이 쌓이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는 몸에 각인된 반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 지하 편의점은 이 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마시는 캔 커피를 집어들며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1,100원. 매일 똑같은 가격이지만 하나는 매번 잔돈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카드 영수증이 정확한지, 영수증을 지갑에 넣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가 보면 강박이라 할 만큼 꼼꼼했지만 하나에게는 그게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로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하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VIP 방문 예정. 회의실 3층 A동 예약 확인, 방문증 사전 인쇄, 주차권 발급 준비. 오전 11시 임원회의 자료 배포 및 다과 세팅. 오후 2시 고객 응대 데스크 교대 근무. 오후 4시 본사 투어 예약 고객 안내. 체크리스트는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수를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그를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는 본사 건물 1층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긴 테이블 뒤에 서면 엘리베이터 홀과 출입구, 회의실 복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를 켜고 오늘의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VIP 방문객 명단, 동선 지도, 회의실 배치도까지 출력해서 투명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물어보기 전에 답을 준비하는 게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고 당황하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오전 9시 총무팀 대리 서민정이 로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정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커피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는 민정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민정이 던지는 질문 뒤에는 늘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 씨, 오늘 VIP 일정 있죠? 누가 오는 거예요? 민정은 웃으며 물었지만 하나는 대답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라서요. 총무팀 쪽에서 공유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본사에 신입 한 명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략기획실 쪽이래요. 윗분이 직접 챙긴다던데. 민정은 말끝을 흐리며 하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원하는 건 정보가 아니라 반응이었고 반응은 또 다른 소문의 재료가 되곤 했습니다. 오전 10시 임원층에서 내선이 걸려왔습니다. 회의 자료에 오류가 있으니 즉시 수정본을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서류를 챙겨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상무 한 명이 커피를 쏟은 채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뒤엉키고 바닥엔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빨리 휴지를 꺼내 커피를 닦고 흩어진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비 소파에 잠시 두고 온 개인 코트가 생각났지만 지금 내려갈 틈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본사 전무 강태석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50대 초반 비오너 라인 중에서도 실권을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장과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지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강태석은 하나를 스쳐 지나가며 잠깐 멈췄습니다. 요즘 직원들 복장이며 태도며 좀 헐렁해진 것 같은데 인사팀에 얘기 좀 해야겠어. 강태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하나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하나는 소파 쪽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두고 간 코트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분실물 센터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주인이 찾아갔을 거라 생각하며 하나는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원층에서 다시 급한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회의 자료 중 일부가 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3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의자 등받이에 걸린 겉옷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하나는 반사적으로 그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겉옷 없이 나갈 순 없으니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나는 손에 든 코트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본인 것보다 소재가 훨씬 부드러웠고 안감도 달랐습니다. 하나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낯선 물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명함 케이스였습니다. 하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는 겉옷을 의자에 걸어두고 서류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명함 케이스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하나는 코트 주머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함 케이스 외에도 차 키링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금속 키링이었습니다. 하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물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이 코트를 들고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하나는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고 보안팀의 상황을 알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보안요원 오창수가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그 겉옷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오창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는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층 회의실 근처에 있었어요. 주인을 찾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오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잠시 여기 계세요. 오창수는 하나를 로비 한쪽에 세워두고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하나를 힐끗 쳐다보고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명하려 해도 상황은 이미 하나를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신입 도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하나가
자료를 가져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회사 내 권력 구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돌리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휴대폰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민정이 하나와 보안 요원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충분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여직원이 겉옷을 들고 보안에 붙잡혀 있는 장면. 민정은 그 영상을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이거 뭐지? 몇 초 만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창수는 하나를 로비 구석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방문객들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 하나에게는 신문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창수는 노트를 꺼내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코트를 발견한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3층 회의실 근처 오전 10시 30분경.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 생각해서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정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규정에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머니는 확인하셨습니까? 네, 주인을 찾으려고 명함이 있나 봤는데 명함 케이스랑 키링만 있었어요. 그럼 그 물건들을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관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만 했어요.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고요. 오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 과장 윤석영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석영은 40대 초반 무채색 정장을 즐겨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석영은 하나를 보자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씨, 무슨 일이에요? 석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하나는 그 안에서 경계를 느꼈습니다. 석영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조직의 논리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코트를 발견한 경위, 주인을 찾으려 했던 의도, 보안팀에 신고하려던 계획까지. 석영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분실물 처리 절차를 따르면 될 것 같은데요. 오 선생님, 코트 주인 확인되면 연락 주시겠어요? 석영은 오창수에게 말하고 하나에게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소문나면 귀찮아지니까. 석영의 조언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하나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곧 혼자 감당하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로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하나는 구내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총무팀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곤 했지만 오늘은 아무도 하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다른 테이블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정의 시선이 이쪽을 향하는 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하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단체방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는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하나가 보안 요원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겉옷 들고 뭐 하는 거지? 누구 거 가져간 건가? 하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은 짧았지만 맥락은 완전히 잘려 있었습니다. 하나가 코트를 돌려주려 했다는 사실, 보안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려 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하나는 그저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체방에 직접 해명을 올리면 오히려 더 큰 소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소문은 계속 커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밥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 2시 하나는 고객 응대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동료 한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아닌데도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가 다가가자 동료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나 씨, 오늘은 제가 먼저 할게요. 좀 쉬세요. 아니에요, 제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윗분이 오늘 하나 씨는 좀 쉬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격리였습니다. 회사는 하나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로비에 서 있으면 시선이 따라왔고 복도에 있으면 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결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사람이 없어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심 한복판, 수많은 건물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득 자신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실수 하나, 오해 하나로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정말 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하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을 쉬러 온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하나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은 아침에 로비에서 하나가 보안 요원과 이야기하는 걸 봤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하나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하나는 사실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챙기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출구 쪽에서 민정과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밝게 웃으며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 씨, 오늘 힘들었죠? 괜찮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하나는 그 안에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혹은 확인하려는 의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코트 주인 찾았대요? 소문 들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하던데요. 저는 하나 씨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아는데 다들 오해하는 것 같아요. 민정은 하나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소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민정을 지나쳤습니다.
민정은 하나의 뒷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체방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방금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별로 할 말 없대요. 메시지는 금방 여러 개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작은 원룸이었고 엄마 주희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는 여전히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신저를 껐습니다. 밤 8시 엄마 주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먹었냐는 안부였습니다. 하나는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주희는 목소리만 들어도 딸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회사에서 또 힘든 일 있었어?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 믿었습니다. 주희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내가 정직하게 산 건 변하지 않아. 그거 하나만 기억해. 하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말은 따뜻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오해가 풀리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소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고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로비 데스크에 앉아 있는데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트 주인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안팀 오창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주인분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셨고요. 하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왜 이렇게 큰 소문이 났는지, 왜 자신이 이렇게 고립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소문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복도를 오가고 회의실에는 불이 켜지고 프린터에서는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동료들의 인사가 예전보다 짧아졌고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를 보고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그 어색함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총무팀 서민정은 오전 내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이 부서 저 부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은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정보를 모으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민정은 인사팀 쪽 복도에서 동료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 코트 사건 주인 찾았다면서요? 누구 거였대요? 민정은 가볍게 물었지만 상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층 라인 물건 같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위층 라인이요? 그럼 임원급?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보안팀에서 조용히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였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애매한 정보는 상상력을 자극했고
상상력은 소문을 키웠습니다. 민정은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 코트, 위층 라인 물건이었다는데요.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지 뒤에는 생각하는 이모티콘을 붙였습니다. 몇 분 안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요? 그럼 큰 건데 하나씩 괜찮으려나. 민정은 댓글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단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은 얘기를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그저 소문을 전한 것뿐이라고 발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정보의 흐름을 조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본사 3층 임원 회의실에서는 전무 강태석이 인사팀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사내 기강 문제였습니다. 강태석은 최근 직원들의 복장과 태도가 해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정 사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형성돼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회사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고 뭐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죠. 이런 분위기를 그냥 놔두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강태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비오너 라인 중에서도 실권을 쥔 인물이었고 회장과와는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회장가에서 전략기획실에 신입을 직접 배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강태석은 더욱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그럴 때마다 조직 기강을 내세워 힘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인사팀 과장 윤석영은 회의 테이블 한쪽에 앉아 강태석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석영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조직의 논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말하는 기강 문제가 단순히 직원 태도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석영은 알았습니다. 이건 권력 싸움이었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석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코트 사건 이후 하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석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자신까지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석영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 생활 15년 석영은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직 정치에서 밀려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석영 자신도 그런 순간들을 겪었고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선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석영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하나는 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총무팀 직원들이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정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귀는 자동으로 그쪽 대화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누구 코트였을까? 임원급이면 큰 건데. 글쎄, 조용히 넘어간 거 보니까 윗선에서 덮은 것 같은데. 그럼 하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민정은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정의 말투는 중립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윗분들이 알아서 한다는 말은 곧 하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하나는 회의 자료 준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자료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상부 지시로 일부 권한이 조정됐습니다. 하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하나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빠지고 매일 수신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자료 접근이 막히는 식으로 천천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로그인은 돼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전화벨이 울리고 프린터가 돌아가는데 하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문득 자신이 이 공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조직 안에서는 이미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 도지혁은 오후 내내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이지만 회장과 라인이라는 소문 때문에 주변 동료들은 지혁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지혁은 그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 배경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되도록 조직 정치에서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때로는 방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혁은 며칠 전 로비에서 하나를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보안 요원과 이야기하던 하나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차분하게 설명하려던 모습이었습니다. 지혁은 그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거들어줬어도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혁은 지나쳤습니다. 내가 나서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권력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지혁은 키보드를 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양심이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나서기엔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익명 게시판에 새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한 거 저만 느끼나요? 였습니다. 글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댓글란은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코트 사건 말하는 거죠? 라고 썼고 누군가는 그 직원 요즘 안 보이던데 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문은 이제 게시판을 넘어 복도와 휴게실, 심지어 흡연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익명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은 동정 어린 어조였고 어떤 글은 비난 섞인 추측이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글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직원 코트 사건 윗선 물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제 이름이 아니라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는 엄마 주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소문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위로해 줄까요? 아니면 그만두라고 할까요? 하나는 어느 쪽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9시 하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코트를 주우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보안팀에 신고하지 말고 그냥 버려뒀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렇게 했어도 누군가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은 어차피 났을 겁니다.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뭘 했든 안 했든 결과는 비슷했을 거라는 걸. 회사는 이미 하나를 문제로 규정했고 소문은 그 규정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보안팀 오창수가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 씨, 잠깐 인사팀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할 게 있다고 하시던데요. 하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사팀 호출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나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자 과장 윤석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영은 하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석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씨, 최근에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전 새벽 본사 핵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결제 시스템과 보상 데이터가 뒤틀려서 고객센터가 마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하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장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일부 권한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누군가 승인되지 않은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근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영은 말을 이었지만 하나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운영팀에서 로그를 확인했는데요. 하나 C 계정이 장애 발생 시점에 일부 기록에 연루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오류일 수도 있고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요.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시스템 권한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로비 안내 업무는 고객 응대와 일정 관리가 전부였고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접근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저는 로비 업무만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보안팀에서도 의아해하고 있고요. 혹시 하나 C 계정을 다른 분께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공유하신 적은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하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보안 규정상 계정 공유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었고 하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조사가 진행될 동안 하나 씨는 시스템 접근이 제한될 거예요. 업무는 당분간 보조 업무 위주로 조정되고요. 불편하시겠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업무 배제였습니다. 회사는 하나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은 이미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석영은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무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하나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석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에서 결백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이미 절반은 유죄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요.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석영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편 본사 5층 운영팀에서는 팀장 한기성이 보안팀 오창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성은 40대 중반, 15년 넘게 시스템 운영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장애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로그를 분석하던 중 누군가 권한 설정을 건드린 흔적을 발견했고 그 흔적이 일부 정리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 선생님, 이 로그 좀 보세요. 장애 발생 30분 전에 누군가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접근 기록 중 일부가 비어 있어요. 삭제된 건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 건지 모르겠네요. 오창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보안 전문가였고 로그 분석에 능숙했습니다. 오창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어있는 시간대가 정확히 30분이네요. 우연치곤 너무 깔끔한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소행이란 얘기잖아요. 한기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부 직원이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외부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조직 신뢰가 무너지고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접근 가능한 계정 목록을 뽑아봐야겠어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정식 관리자는 5명이에요. 근데 임시 권한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10명 정도 됩니다. 오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한기성은 시스템에서 권한 목록을 출력했습니다. 그런데 목록 중간에 낯선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채하나. 로비 안내 업무를 하는 직원이 왜 시스템 권한 목록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로비 직원 아닌가요? 왜 여기 이름이 있죠? 한기성이 물었고 오창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채하나의 계정은 장애 발생 이틀 전에 임시 권한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승인했는지, 왜 권한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승인자 정보가 비어 있어요. 보통은 자동으로 기록되는데 오창수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채하나의 계정 활동 로그를 확인했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접속이었습니다. 로비 일정 관리, 방문객 등록, 회의실 예약 같은 내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발생 당일 새벽 2시경 짧은 접속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접속 시간은 5분도 안 됐고 구체적인 작업 내역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새벽 2시에 왜 접속했을까요? 한기성이 물었지만 오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채하나가 정말 시스템을 건드렸다면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만약 누군가 채하나의 계정을 도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오창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한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접속한 적 있는지, 계정을 공유한 적 있는지 물어봐야죠. 한기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 사건이 커지면 운영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팀 전체가 문책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기성은 오창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윗분들한테 보고 들어갔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조사 중이라고만 알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기성은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윗선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누군가는 빠른 결론을 원할 거였습니다. 회사는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위해 명확한 원인과 책임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3층 임원 회의실에서는 전무 강태석이
인사팀 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장애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빨리 원인을 찾고 책임자를 분명히 해야 해요.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인사팀 임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안팀에서 로그 분석하고 있고요. 조사는 빨리 끝내세요. 이런 걸 질질 끌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요즘 기강이 너무 헐렁해졌어요. 강태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조직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회장과 라인과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로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자신의 관리 능력이 문제 삼길 수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하나는 로비 데스크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 응대와 방문객 안내 정도만 가능했고 그나마도 동료들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는 점점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보안팀 오창수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를 보자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씨, 잠깐 보안팀 사무실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지,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창수를 따라갔습니다. 보안팀 사무실은 2층 끝자락에 있었고 작은 회의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오창수는 하나를 회의실로 안내하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나 씨, 이번 주 화요일 새벽 2시경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신 적 있나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 시간엔 집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확실하세요? 혹시 집에서 회사 시스템에 원격 접속하신 적은요? 저는 원격 접속 권한이 없어요. 로비 업무는 현장에서만 하고요. 오창수는 화면을 돌려 하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로그 기록에는 하나의 계정으로 새벽 2시에 접속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하나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제 계정이긴 한데 저는 접속 안 했어요. 누가 제 계정을 쓴 것 같아요. 그럼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오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계정 관리 책임이 본인에게 있었고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그것도 본인의 과실이었습니다. 오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거나 다른 곳에 저장해 두신 적은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 지금 노트북에 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말했고 오창수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트북은 어디 보관하세요? 로비 데스크 서랍에 넣어둬요. 잠금 장치는 있는데 열쇠는 동료들도 알고 있어요. 오창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안 규정상 회사 노트북은 개인 책임 하에 보관해야 했고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로비처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회수해서 분석해 볼게요. 다른 질문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회의실을 나와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말은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그와 기록만이 진실로 받아들여졌고 그 기록은 하나에게 불리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하나는 인사팀으로 다시 호출됐습니다. 이번엔 윤석영뿐만 아니라 보안팀 오창수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서경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하나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서경은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노트북 분석 결과 하나 씨 계정으로 장애 발생 당일 새벽에 시스템 권한 설정이 변경된 게 확인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접속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요.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시간에 집에 있었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마치 규정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계정 관리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됐거나 노트북이 타인에게 노출됐다면 그것도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나 씨는 노트북을 로비 서랍에 보관했고 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하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창수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하나의 잘못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비 데스크는 여러 명이 교대로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노트북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비슷하게 관리했지만 문제가 생긴 건 하나였습니다. 서경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장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고객 보상 비용, 시스템 복구 비용, 신뢰도 하락까지 포함하면 수억 원 규모예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윗선의 압박이 있고요. 하나는 서경의 말 속에서 진짜 의미를 읽었습니다. 회사는 책임자를 원했고 하나가 그 역할을 맡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조직이 안정되고 윗선이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서경은 하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서류에 둔 채 대답했습니다. 일단 업무 배치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본사 업무에서 제외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계약 조건 재검토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실상 정리 수순이었습니다. 회사는 하나를 해고하고 싶지만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떠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를 빼앗고 다른 부서로 밀어내고 계약을 흔들어서 결국 하나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경은 하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하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볼펜 몇 자루, 포스트잇, 손 세정제, 작은 거울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물건들이었지만 하나는 하나씩 가방에 넣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6개월을 일했고 정규직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처음 월급을 받고 엄마와 외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하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미안해 보였지만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 씨, 괜찮아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는 하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하나는 가방을 메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섰던 데스크, 손님들을 안내했던 복도, VIP를 맞이했던 엘리베이터 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돌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주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을 받는다고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엄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무너졌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안정될 거라 생각했고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하나를 사람이 아니라 문제로 봤고 동료들은 하나를 피했으며 시스템은 하나를 희생양으로 선택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하나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욕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생활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반찬 가게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고 하나에게 기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하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카페 주말 근무, 물류창고 단기 계약까지 지원 가능한 곳은 모두 지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몇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점은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물었고 카페는 주말 오후 시간대를 맡아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나는 모두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나의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계산, 진열, 청소까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점심을 급하게 먹고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역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주문이 밀릴 때는 숨 쉴 틈도 없었고 손님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나르고 분류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하나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목에는 파스를 붙였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잠은 새벽 3시에서 7시까지 4시간 정도 잤고 그마저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정하게 입었던 옷도 이제는 아무거나 걸쳤고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외모를 가꿀 여유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진상 손님과 마주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는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남자는 화를 냈습니다. 신분증이 왜 필요해? 내가 미성년자처럼 보여? 죄송하지만 규정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남자는 신분증을 던지듯 내밀었고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하나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었을 텐데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무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에서는 동료들 사이에 텃세를 겪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하나를 단기 알바로 받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면 차갑게 지적했고 잘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말대꾸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채우고 월급을 받는 게 목표였습니다. 물류 창고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보면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계속 저렸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는 상자를 옮기다가 손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하나는 일어나서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멈추면 돈이 안 나왔고 돈이 안 나오면 살 수 없었습니다. 둘째 주가 끝날 무렵 하나는 엄마 주위를 찾아갔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은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야,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색도 안 좋고. 하나는 괜찮다고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딸을 안쪽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국을 끓여줬습니다. 하나는 국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떴지만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주인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파스 냄새, 퉁퉁 부은 손목을 보며 주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지만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로로는 월세가 나가지 않았고 따뜻한 말로는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인가?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는 분노도 억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감각했습니다.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8시에 일어나야 했고 또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 저녁 하나는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손등을 스쳤고 순간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팠지만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괜찮냐는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고 관심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을 채우고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하나를 힐끗 보더니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 친구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실수가 좀 잦아. 그 말은 하나의 귀에도 들렸지만 하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해명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매니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흩어져 있었고 손은 움직이지만 머리는 멍했습니다.
삼중 노동 3주차가 되자 하나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분리된 것 같았습니다. 물류 창고에서는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야간 작업은 육체적으로 가혹했고 작업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팀장이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처리량이 목표치에 못 미쳤어요. 속도 좀 올려주세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이미 한계였고 손목은 움직일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하나는 파스를 한 겹 더 붙이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자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잠깐 쉬려고 상자 옆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정신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급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잠들면 안 됐습니다. 아직 1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에 임금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하나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하나는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했지만 지금의 하나는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외모를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손님들은 하나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카페 손님들은 음료만 받아갔으며 물류창고에서는 누구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하나는 카페에서 일하던 중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총무팀 서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친구와 함께 카페에 들어와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민정은 하나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 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로 가면서 민정은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결국 저렇게 됐네. 친구는 힐끗 하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코트 사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게 된 거야. 본인이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윗선이랑 꼬여서 나온 거지. 하나는 카운터 뒤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하나의 몰락을 콘텐츠로 삼아서 하나는 손이 떨렸지만 음료를 만드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문받고 음료 만들고 서빙하고 치우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민정이 음료를 받으러 왔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씨, 여기서 일하시네요? 힘내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민정은 하나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전할 재료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료를 건네고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민정이 가게를 나간 뒤 하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전략기획실에서는 도지혁이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인사 이동 내역을 확인하던 중 최하나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배치 조정, 계약 조건 재검토 대상. 지혁은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실상 정리 대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혁은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혁은 며칠 전 로비에서 하나를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보안 요원과 이야기하던 하나의 표정,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설명하려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고 지나쳤던 순간, 지역은 그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거들어줬어도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은 방관했고 그 결과 하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은 보고서를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사건의 전말, 시스템 장애의 원인, 인사조치의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조사 기록을 읽으며 지역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채하나의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작업 내역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로그를 정리한 흔적이 보였고 삭제된 시간대가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우연치곤 너무 깔끔했습니다. 지역은 보안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지역은 회장과 라인이라는 배경을 이용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배경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지역은 밤늦게까지 분석했습니다. 로그 기록, 권한 설정 변경 내역, 노트북 접속 이력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채하나의 노트북은 장애 발생 당일 새벽 1시 30분경에 로비가 아닌 3층 회의실 근처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고 출입 기록에도 그날 야간 근무 내역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3층 회의실 근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보안팀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지역은 시스템 장애 조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영상을 받은 지역은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운영팀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지역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채하나의 계정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건드렸고 그 책임을 하나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때 외면하지 않았다면 하나가 이렇게까지 몰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은 인사팀 과장 윤석영을 찾아갔습니다. 석영은 지역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신입이 인사팀을 직접 찾아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은 석영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건 정말 채하나 씨 잘못이 맞습니까? 석영은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CTV 영상, 와이파이 접속 기록, 출입 내역이 모두 하나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석영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윗선에서 빨리 정리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증거도 하나 씨한테 분리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었고 자신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걸 방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영은 오랫동안 조직 논리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석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윗선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로그 분석 결과, CCTV 영상, 와이파이 접속 기록, 출입 내역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 유출 경로도 추적했습니다. 최초로 하나의 영상을 업로드한 계정을 찾아내자 서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무팀 서민정의 계정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왜 이런 걸 올렸을까요? 지혁이 물었고 서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관심받고 싶었겠죠. 정보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망칠 줄은 몰랐겠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알면서도 했고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혁과 서경은 자료를 완성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이사회 보고를 올릴지 아니면 내부 감사팀을 통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에 나섰는지,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외면했던 기억이 계속 괴롭혔고 하나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혁은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가해자가 됐고 이제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나는 물류창고에서 마지막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작업이 끝나고 하나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하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별처럼 가려진 건 아닐까? 존재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금요일 오전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원진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앉았고 테이블 중앙에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전무 강태석은 평소처럼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회의가 예정된 안건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기 실적 검토, 신규 사업 계획 승인, 인사 발령 확정까지 모든 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전략기획실 도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입이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혁은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결과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회사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태석은 손을 들어 지혁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담당 직원의 보안 규정 위반으로 확인됐고 적절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지혁은 강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결론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혁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 3층 회의실 근처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도 명확했습니다. 운영팀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혁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간은 장애가 발생하기 30분 전입니다. 이 직원은 채아나 씨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시스템에 접근했고 권한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강태석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박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스템을 건드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역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최하나 씨의 노트북은 그 시간에 3층 회의실 근처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최하나 씨는 그날 야간 근무 기록이 없고 출입 기록에도 없습니다. 집에 있었다는 진술과 일치합니다. 누군가 그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강태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역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로그 분석 결과였습니다. 로그 기록을 보면 장애 발생 전후 30분의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겁니다. 우연치곤 너무 깔끔합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강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 이미지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내부 조사 결과를 함부로 공개하고 동료 직원을 의심하는 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지역은 강태석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조직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 위에 세운 신뢰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 인사팀 과장 윤석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석영은 오랫동안 침묵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영은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특정 직원에게 불리한 결론을 도출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서둘러 결론을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저는 그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석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강태석은 석영을 노려봤지만 석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석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최하나 씨는 처음부터 결백했습니다. 코트 사건도 단순한 오해였고 시스템 장애도 본인과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책임자가 필요했고 하나 씨가 가장 만만한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석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정리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무님,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해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강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생략됐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조작은 없었습니다. 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건은 외부 감사팀을 통해 재조사하겠습니다. 관련자 전원 출석 정지 조치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은 보류합니다. 강태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출석 정지는 사실상 권한 박탈을 의미했고 외부 감사는 그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을 공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역은 복도에서 석영과 마주쳤습니다. 석영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나섰어야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석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하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지역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하나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하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복귀 제안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은 인사팀에 하나의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회사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개인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지역은 하나가 일하고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의 도움으로 하나의 주소지 근처 편의점, 카페, 물류센터를 조사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지역은 하나가 일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찾아냈습니다. 화요일 저녁 9시 지역은 물류창고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역은 안으로 들어가 책임자에게 채 하나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자는 지역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상자 나르는 사람 중에 있을 거예요. 지역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상자를 옮기고 분류하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한참을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상자를 나르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지역은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는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지역을 봤습니다. 순간 하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본사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자신을 외면하고 지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상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야윈 얼굴, 퉁퉁 부은 손목, 거칠어진 손, 지친 눈빛. 지역은 자신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하나 씨 회사에서 왔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상관없으니까 돌아가세요. 하나 씨,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코트 사건도 시스템 장애도 전부 오해였고 조작이었습니다. 하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미 회사를 나왔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지난 한 달이 돌아오나요?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하나가 겪은 고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준 상처는 복구 버튼이 없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외면했습니다. 그게 하나 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지역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저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건가요? 회사에서 복귀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보상도 논의 중이고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상자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상자였지만 하나는 익숙하게 옮겼습니다. 하나는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일해야 해서요. 지역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지역은 그걸 존중해야 했습니다. 지역은 명함을 꺼내 하나에게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하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역은 물류창고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얼마나 늦게 도착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절감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가해자가 됐고, 이제 그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에서는 총무팀 서민정이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인사팀과 보안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민정 씨, 지난달 사내 메신저에 채하나 씨 관련 영상을 최초로 업로드한 게 맞습니까?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냥 본 걸 공유한 것뿐이에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보안팀 오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채하나 씨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정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단체방 대화 기록, 익명 게시판 글, 동료들의 증언까지 모두 민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다들 하는 얘기를 전달한 것뿐이에요. 제가 만든 소문이 아니라고요. 인사팀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유포입니다. 특히 왜곡되고 편집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건 더 큰 문제예요. 민정 씨는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정보 권력이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사 안에서 민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보통으로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민정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채하나는 엄마 주희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하나는 지역의 명함을 꺼내보고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선택은 하나의 몫이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나야, 내가 뭘 선택하든 엄마는 지지할 거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사람답게 산 건 변하지 않아. 회사가 널 어떻게 대했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야. 하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의 말은 언제나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회사가 무서워요. 다시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또 실수할까봐 불안해요. 주인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 회사로 돌아가든 안 가든 그건 내가 정해야 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이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가방에서 지역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하나는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로비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엘리베이터는 끊임없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하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역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회에서 하나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역은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코트 사건은 단순 오해였고 시스템 장애는 다른 직원의 조작이었어요.
회사는 하나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겁니다.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겪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사과해도 하나가 삼중 노동을 하며 무너졌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사회 의장과 인사팀 임원, 그리고 윤석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은 하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나 씨,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입니다. 하나는 의장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과를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사과가 얼마나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 씨께 복직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사 로비 업무로 복귀하시되 근무 조건은 하나 씨가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발생한 급여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논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직 제안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시스템은 바뀌었나요?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증거 없이 희생양을 만들고 침묵으로 방관하는 문화는 달라졌나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룻밤 사이에 문화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내 괴롭힘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인사팀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전무 강태석은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이고 향후 처우는 외부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무팀 서민정 대리는 사내 괴롭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부서 이동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복직하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피해자로 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문제였던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윤석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씨를 응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편해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 씨가 어떻게 서느냐예요.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주체로 설 것인지는 하나 씨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는 석영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로 선다는 것. 그건 회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 씨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하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역이 옆에서 함께 걸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엔 제가 선택할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지역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서 있던 안내 데스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는 코트를 주었고 오해를 받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스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오해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무대였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는 엄마 주희와 함께 다시 본사를 찾았습니다. 주희는 딸과 함께 로비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유리 건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정돈된 공간. 주희는 딸이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주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이미 결심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주희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어?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숨어야 하나요? 이번엔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자리에 설 거예요. 주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하나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잊지 않아서 엄마는 자랑스러워. 지역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나와 주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주희는 지역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켜준 게 있으면 책임도 따라오는 법이에요. 우리 딸 부탁합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하나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내 괴롭힘 방지, 소문 유포 금지, 내부 신고 시스템 활용 방법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나는 다시 로비 안내 데스크에 섰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것처럼 긴장됐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하나는 데스크에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하자 복귀를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어떤 동료는 하나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고 어떤 동료는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하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당당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하나는 구내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경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하나 씨, 복귀 축하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듣고 안심이 되네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하나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서경의 침묵이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었고 그걸 깨기 위해 용기를 낸 것도 서경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적응은 잘 되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나 씨, 제가 그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그 무게를 하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도와주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요. 근데 뒤늦게라도 나서준 것도 선택이에요.
고마워요. 지역은 하나의 말에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람, 당당하게 서는 사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VIP 방문 안내, 회의실 예약, 고객 응대까지 예전처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로비에서 새 직원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나는 그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는 신입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신입은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업무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받았으면 했던 배려를 지금 누군가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하나는 엄마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인은 딸을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표정이 밝네. 좋은 일 있었어? 하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근데 평범한 게 좋더라고요. 주인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손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고 퉁퉁 부었던 손목도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주인은 딸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트를 주었던 순간, 오해를 받았던 순간, 회사를 나왔던 순간, 삼중 노동을 하며 무너졌던 순간, 가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 모든 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배움이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완벽하게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도움을 청해도 괜찮고, 때로는 쉬어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로비에 설 것이고, 손님을 맞이할 것이고, 동료들과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무대였고, 성장의 공간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 자신이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갔습니다.